예,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보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시기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0년대 초에 프루시아 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의미는 사회 보장제도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구인법과 달리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죠. 구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빈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약간의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였지만 사회보험 제도는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소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럽 주로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주된 어떤 이제 제도가 사회보험 제도였던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뭐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럽 대륙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을 가리켜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비스마르크 이름을 따서 비스마르크적 사회보장 제도 이렇게 그런 어떤 용어를 붙이고 이 비스마르크적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대상자의 과거 소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물론 뭐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약간의 특징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보험 수리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어, 높은 어떤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동자는 사회보험 제도화에서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에, 이 실업급여나 또는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1차 노동시장에서 가졌던 그런 어떤 좋은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대륙의 복지 국가의 특성을 가리켜서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여성이나 아동에서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아동에서 남성 노동자로 주 대상이 변화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급여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 이걸 우리가 contribution 우리말로는 이제 기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여 또는 기여금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보험료의 납부에 의해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권리로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도 기억해둬야 할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보험 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물론 산업화의 진전적 대규모의 어떤 인홍, 도시도 인구 집중이 초래가 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 즉 빈곤이나 실업이나 주택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런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하에서 사회 계획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노동계급의 정책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서 이전에는 사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노동자들도 선거권,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당 이게 되게 1800년대 말경에는 뭐 그 대표적인 정당이 독일 사회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또는 기타 국가의 조직된 사회민주 정당인데 이때 독일 사회민주당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처럼 중도 좌파 정당이 아니고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혁명적인 변혁을 꿈꾸는 일종 혁명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래 대단히 급진적인 강령을 가진 혁명적인 정당이었고 이 정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대단히 큰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집권 세력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1800년대 말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국민국가의 성장과 국가 행정체계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나 행정부, 군대, 경찰 등의 국가 체계를 갖춘 그런 어떤 국가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생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위기 관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계 데이터 수집 능력이 확대되면서 예를 들면 뭐 도시 문제나 또는 빈곤한 노동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어떤 생활 환경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어쨌든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표 2-1은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제 도입 연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산재보험에서부터 의료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이르기까지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에서 언제 도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 도입의 경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돼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독일 노동계의 성장 국가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1863년도에 사회주의자인 라살레이 주도로 결성이 되고 1869년도에 독일 사민주의 정당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 독일 아이스나흐에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75년도에 독일 사회민주 창당을 하게 되는데요. 1877년도 선거에서 독일 사회민주 3인당이 12석의 올석을 확보하다가 1890년도 선거에서는 19.7%의 득표와 142만 표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급성장하는 노동계급, 또 급진적인 노동운동에 대응책으로서 비스마르크가 한편으로는 채찍, 즉 1878년도에 공안을 내치는 사회민주주의 돈을 위한 법률이란 그런 어떤 법을 만들고 당근으로서 사회보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를 통한 충성심의 고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80년 산재보험법 초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 초안에 담겨져 있는가 보면 국가는 오직 유복한 사회계급의 보호를 위해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도 봉사하는 복지기구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통하여 운영되고 관리되는 보험제도 수립이 곧 인륜과 기독교의 의무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정치 과제다. 라고 해서 상당히 좀 온정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관이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사민주의 정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1883년도 독일 사회민주당의 코펜하겐 당대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냈냐면 계획적이며 근본적이고 온전한 사회계획에서 멀리 벗어난 기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사회보험 제대로 시행됐을 때에는 공적인 사회보험 그걸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질병보험이 1883년도에 도입이 되고 산재보험이 1884년도에 도입이 되고 노름의 상해보험제도가 1889년 도입되는데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사회정책의 방향을 바꾼 대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독일 학자인 구스타프 슈물로가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진이죠.
예, 81년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국민보험법의 성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이 이 산업자본주의가 가장 뭐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산업화 초기의 노동자 계급의 비참함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실은 프리드 엥겔스가 쓴 영국 농작계급의 상태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장시간 노동하에서 착취를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좀 그 당시에 영국 그 노동자 가족의 아동들이 만 5세 때부터 공장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뭐 이런 어떤 예,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대단히 어릴 때부터 이제 힘든 보름 열 몇 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면서 겨우 이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어떤 고비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혹한 노동하에서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영국 그 당시 영국 노동자 30대 후반만 되면 더 이상 노동하기 힘들 정도의 대단히 열악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 그런 어떤 사실들이 사실은 이 엥겔스의 저작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욕 노동자기업의 상태라고 하는 책은 엥겔스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가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죠. 영국 맨체스터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유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엥겔스가 이제 아버지 공장에서 뭐 아버지 맨체스터에 가서 이 맨체스터에서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이민자 가족이었던 여성 노동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아일랜드 이 이주 노동자의 이제 가족의 도움을 빌려서 이 이주 노동자의 오빠랄지 또 이주 노동자의 도움을 빌려서 아주 상세한 디테일한 그런 어떤 노동자 상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록한 책이 영국 노동자의 상태라는 책이고 대단히 초기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분석한 대단히 고전적인 유명한 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주거 문제나 빈곤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영국의 이제 자유주의자들도 어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아주 휴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 뭐 그러면서 이제 도입된 게 사실은 1908년도에 노령연금법 도입, 1909년도에 아동을 위한 이 세액공제제도 도입, 그리고 1911년대 국민보험법 인데 뭐 이런 어떤 질병이나 치료 문제에 대해 사회보험을 도입한달지 뭐 이런 이게 바로 영국 국민보험법의 성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이 국민보험법의 성립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그 영국 자유당의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지금도 있는 로이드 보험회사를 설립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보험법은 주로 독일을 모델로 해서 도입됐고 또 노사정이 함께 이제 기여하는 이런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사회보장법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그런 어떤 중요한 법인데요. 1935년도에 도입됐고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게 바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법은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또 실업이 증대되고 경제 위축되고 또 뭐 그러니까 또 수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대공황이 불러온 참상 때문에 사실은 시장 경제나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행정부가 말하자면 이제 뉴딜 정책을 말하게 되는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구호사뿐 아니고 이런 어떤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뭐 실업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노령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뭐 몇 가지 공부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을 했죠. 물론 이때 에, 보통 알려진 의료보험 제도는 이제 의사비 로비 때문에 결국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보편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뭐 보편주의 모델 앞 시간에 우리가 이 복지체제의 어떤 유형화에서 살펴봤듯이 보편주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나라들은 바로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 보편주의 모델의 초기 모델이 사실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덴마크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 당시 사실은 독일의 사회보험 모델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산업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인 농업국가였고 산업화가 지체됐고 또 강력한 농민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보험제도는 당연히 노사같이 기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민들이 기여를 할 그런 어떤 여력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 나라들은 조세를 재원으로 한 증액급여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초기 보편주의 모델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1891년에 만들어진 덴마크의 부조의 연금제도였고 1913년도에 스웨덴의 피펄즈 펜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가의 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브리지 보고서를 보면 전쟁의 한창이었던 1942년도에 베브리지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회 대표로서 베브리지가 임명이 되게 되는데요. 임명이 되고 그리고 1942년도에 이 베브리지 보고서가 출간이 되게 되는데요. 아마 베브리지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2년이 아니라 그 앞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세미 이후의 희망찬 사회상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진 위원회였죠. 그래서 베브리지는 오랫동안 사실은 영국의 국민법과 선별주의, 자산조세의 원리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인물이었고 이 보고서에서는 보편주의를 사회적인 원리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위한 증액계 급여를 제공하고 또 급여 수급 조건으로서의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중간층 및 부조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좌파 우파가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어떤 뭐 전쟁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좌파에서도 사실은 중간층 및 부조화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뭐 이런 어떤 우파에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노동자들도 뭐 일종의 좀 약간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파에서도 동의를 해준 그러면서 그 비전을 베리 보고스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중간층 및 부르주아 친화적인 개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사회복지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뭐 빈곤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제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베브리지 보고서는 중간층 및 부조화까지 그 수급자를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중간층 및 부조화 친화적인 계획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전후에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 좌파 실패 때문에 이런 보편주의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만든 그런 전형적인
비스마르크적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베버리지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군. 베버리지 제도를 도입한 국가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일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국가들은 독일을 위시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해서 거의 대부분 그런 독일적 제도, 즉 비스마르크적 사회보험 제도가 주축이 되는 이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큰 분기점이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기본론, 베버리지 보고서 기획에서 기본칙은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베버리지죠. 자, 보고서의 목표는 강제적 사회보험의 도입이 1차적 안전망으로 상정을 하고 이에 포괄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 부조, 요게 공적 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최저선 달성을 목표로, 보편주의니까 사실은 국민 최저선 달성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시 어떤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보편주의를 가리켜서 Flat Rate Egalitarianis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Flat Rate Egalitarianism이라는 것이죠. 정액의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국민 최저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이런 어떤 것인데요.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보고 전제 조건을 보면 아동수당의 제공,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포괄적 서비스, 이게 NHS 제도로 이어지고, 뭐 지금까지도 NHS 제도는 뭐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완전고용의 달성, 이게 세 가지가 보고서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베어브리지가 만든 이 보고서는 전후에 애틀리에 노동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봉지역주는 입법화되고, 또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스칸디나비아 정치가들 및 노동운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의 발전에도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베를 보고서 이후 사회보장제도 입법으로서 몇 가지 뭐 가족수당법, 그 다음에 1946년에 산재법, 46년도에 NHS법, 47년도에 연금법,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 플랜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레이트 이거티어니즘 내지 플랫레이트 유니버설리즘의 한계는 역시 그 법의 자체가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중구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중간층 이상은 시장에 제공하는 복지상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드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90년도에 출간한 연대성의 정치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떤 저작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때 이 책에서 이 베리 플랜을 가리켜서 플랫 레이트 유니버셜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대단히 적절한 그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평등주의적 보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 1938년부터 10년 동안 소셜 웰페어 커미티라고 하는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의 성과로 46년도에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는 기여 방식의 연금 제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을 붙긴 했지만 기여 방식이에요. 즉 기여 방식이지만 스웨덴 연금 제도는 기여 방식이 아닌 재원이 조세인 그런 어떤 기초연금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산조사형 연금을 폐지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확대시키는 이런 어떤 경로를 밟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들 어떤 제도에 대해서 중도 및 우파 정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중간 계급에까지 복지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뭐 3인당의 있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인당 초기에는 보편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초기에는 사실은 보편주의적인 사회부장 제도에 동의했던 게 아니에요. 노동계획 어디까지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적 제도를 지지를 해왔고 보편주의 반대를 했지만 이후에 사실은 이제 3인당의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보편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기억해둬야 할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부의 확대 과정을 보면 뭐 확대의 배경 역시 지난번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경제 호황이죠. 이걸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또 완전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시기였고 이 시기에 완전 고용 그러니까 제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정부 지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각종 수당의 수혜 범위 또는 급여 수준, 적용 대상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체계화됩니다. 연금제도에서도 보충연금제도, 이게 이제 소득비례연금인데요. 그러니까 3인조 국가에서는 기준연금에다가 기준연금의 수준은 사실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소득비례연금을 이제 이층연금으로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보충적 연금제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실업보상제도에서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는 게 이 시기이고 또 60년대가 되면 사회적 수비수가 습관의 국가들에서 확대가 됩니다. 정부 지출은 60년대 10%였다가 70년대 이르면 20에서 30%까지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복지 국가가 제도화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베이식 시큐리티 모델 즉 베브리지 모델이 분기가 일어나게 되는 스웨덴은 베이식 시큐리티 모델에서 인컴패싱 모델 즉 노동자 개혁과 중간까지 복지 동맹을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어떤 모델로 이행을 하게 되고 자유주의 국가 영국은 베이식 시큐리티 모델에서 자유주의 모델로 이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민간의 그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민간 보험 제도들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베리 모델 분기에 이루어진 시기가 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의 제도와 코퍼레티즘, 복지과 제도화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주로 코퍼레티즘을 통해서 확산이 되게 되는 과정인 대표적 사례가 1963년도 덴마크의 패키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주 정부와 노사 양정상적 사이 협약이 되겠는데요.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을 억제를 하고 사회적 임금은 인상하게 돼. 사회적 임금이 곧바로 사회복지 급여죠. 그리고 뭐 임금 연대성이 이제 발휘가 되고 또 덴마크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세임금 제도는 덴마크의 산업에 투자하는 어쨌든 이게 주고받는 정치 교환의 게임이니까 노와 사 중에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협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코퍼레티즘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뭐 제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의 제도화를 통해서 불평등이 현격하게 축소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고요. 요것은 전후의 사회적 지출의 발전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60년대에는 불과 사실은 뭐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같은 노리 국가에서 60년대 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GDP 대비 10.8, 8.8%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사실은 이 시기에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출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되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폴란드 지출이 적었지만 노르딕 국가들, 3인주 국가들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70년대 거의 지출 비율이 유사했고 80년대 시점에서는 역시 덴마크와 스웨덴이 이제 유럽 대륙 국가보다 지출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9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역시 계속해서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출 비율은 유럽 대륙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